안녕하세요. 별빛 동화마을에 오신 여러분.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장터에서 제사를 지는 효자. 아이고, 아버지 제삿날이 가까워 오는데 제상을 차릴 수 없으니 어쩌면 좋소.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돈 한 푼 없어. 제상에 올린 음식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되니 김성빈은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 제삿날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제상을 잘 차리고 싶은데 살림살이가 너무나 궁하였어요. 공기를 밥 먹듯이 하니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었지요. 여덧났네? 빚을 내서라도 제사거리를 장만해야겠는데 우리한테 빚을 내줄 사람은 없고 날짜는 다가오고 김선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김성빈은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들어갔지요. 신주란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합니다. 대개 밤나무로 만드는데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게 되어 있지요. 김성빈은 입고 있는 도포에 통넓은 소매 속에 신주를 감췄지요. 그러고는 곧장 장터로 갔어요. 오늘은 장날입니다. 닷새 만에 또 장이 섰지요.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몹시 붐볐어요. 김성빈은 장 보는 사람들 틈에 끼어 생각했습니다. 장에는 이렇게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제삿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지요. 김성빈은 생선을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다에서 잡혀온 싱싱한 생선들이 있었어요. 김성빈은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밤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성빈은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조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조기 좀 드시죠. 잠조기입니다. 이번엔 두어 발자 공격. 가자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가자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생선이죠. 많이 드십시오. 가자미는 특히 겨울철엔 맛이 좋답니다. 김성빈은 명태, 고등어, 정어리 등을 쭉 훑었지요. 그러고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어요. 김성빈은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과일들이 싱싱하죠. 배, 사과, 밤, 대추 마음껏 드세요. 과일 가게 앞에 잠시 머무른 뒤 이번에는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김성빈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맛있는 나물입니다.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숙주나물, 취나물 드시고 싶은 나물이 있으면 많이 드십시오. 김성빈은 장터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다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죠? 쌀밥과 고깃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성빈은 집으로 갔어요. 아내가 이웃집에서 구워온 양식과 고기로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 놓았지요. 그리하여 제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생선과 과일 그리고 나물은 장에서 드셨으니 이제 쌀밥과 고깃국을 드시지요. 김성빈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비록 밥과 구분인 제상이었지만 그 요성은 지극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성빈은 잠을 정했지요.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튄 얼굴로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참 고맙구나.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른단다. 아, 아버지. 부르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건성건성 모셨으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김성빈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렇지 않다. 내 처지를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소리냐. 다 내가 아비를 잘못 만나 가난을 물려받은 탓이지. 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죽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기 바란다. 꽃 피우고 새우는 봄이 돌아오면 앞산 자갈밭을 개가 나여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큰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아버지는 신신당부한 뒤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성빈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뵌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쟁쟁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쩌, 저와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김성빈은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김성빈은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앞산 자갈밭을 읽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아이고, 못 쓰는 밭을 왜 죽어라고 읽는 거지? 참, 별일이네.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나 보지. 그렇지 않고서야 일부러 헛고생을 하겠어. 김성빈은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갖고 왔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성빈의 밭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세상에 쓸모없는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 채소 좀 봐. 우리 마을에서 이 집만 풍년이네, 풍년. 그러게, 농사 짓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 글만 읽는 새님이 언제 농사를 배웠지. 김성빈은 이제 집안 형편이 나아졌어요. 끼니거리가 없어 걱정하던 일은 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들였어요. 그러자 재산이 점점 불어났습니다. 김성빈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조상신을 잘 모셔서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너나 없이 효도를 다했지요. 그리하여 그 마을은 효자마을로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참외에서 태어난 아이. 옛날 고려시대 때 전라도 어느 마을의 자취샘이라 불리는 샘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시원한 자취샘 샘물만 있으면 땀을 식힐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시원한 샘물이었다. 또한 자취샘 샘물로 빨래를 하면 옷이 깨끗하고 술을 빚으면 술맛이 좋다고 하기도 했다. 물맛도 좋은데다 오랜 가뭄에도 자취샘의 샘물만은 끊이지 않았다. 마을에는 배씨성을 가진 한 상민이 살고 있었다. 배씨 부부 슬아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늦게서야 겨우 딸 하나를 얻게 되었다. 부부는 늦둥이 외동딸을 분이라 이름 짓고 몹시 귀여워하며 귀하게 길렀다. 그런데 분이가 16살 되던 해에 배씨의 집안에 위기가 닥치고 말았다. 아버지인 배씨가 억울한 유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제목은 양반의 말에 대꾸했다는 것이었다. 가장인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옥살이를 하게 되자 집안에는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었다. 아내와 딸 분이는 배씨의 걱정으로 매일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분이는 충격으로 드러눕게 된 어머니를 대신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손수 미음을 끓여 야윈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다. 또 매일 새벽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자취샘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거나 불행을 만나면 을의 자취샘 샘물을 정화수로 떠놓고 신령님께 소원을 빌곤 했던 것이다. 효심이 치극한 분이 역시 매일 새벽 자취샘의 정화수를 길어 아버지가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이가 샘터에 도착했는데 자신보다 먼저 웬 중년의 부인이 와 있는 것이었다. 늘 제일 먼저 샘에 오던 분이는 문득 아버지를 향한 자신의 정성이 바래진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새벽에는 더 일찍 집을 나서게 되었다. 하늘에는 아직 샛별이 떠 있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샘으로 향하는 산길이 컴컴했지만 분이는 씩씩하게 걸어가 마침내 자취샘에 도착했다. 분이가 샘가에 물덩이를 내려놓고 물을 뜨기 위해 바가지를 들고 샘물을 바라본 그때였다. 샘물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자세히 보니 큰 참외 한 개가 둥둥 샘물 위에 떠 있는 것이었다. 웬 참외지? 일찍 온다고 일찍 왔는데 오늘도 나보다 먼저 누가 다녀간 걸까? 아니면 간밤에 다녀간 사람이 띄워둔 것일까? 분이가 참외를 건져들었다. 참으로 커다랗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참외였다. 한참을 참외를 들여다보던 분이는 갑자기 그 참외가 너무나 먹고 싶어졌고 결국 충동을 이기지 못해 한 입 베어 물었다. 참외가 어찌나 달고 맛있는지 분이는 그 자리에서 참외 한 개를 다 먹어치웠다. 그런 다음 여느 때처럼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와 미음을 쑤어 아버지가 갇혀있는 옥으로 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참외를 먹고 난 다음 날부터 분이의 배가 점점 불러온 것이다. 처음에는 배탈인가 했지만 분이의 배는 나날이 불러왔다. 설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보아도 아이를 가졌을 때의 배 모양이었다. 분이는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웠다.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의 배가 불러오니 당연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어쩌면 좋단 분이의 애타는 마음과 다르게 그녀의 배는 날이 갈수록 더 불러만 갔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그녀는 어머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어머니는 몹시 놀랐으나 분이의 말을 믿었기에 일단 그녀를 보호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바깥 출입을 금하도록 하였다. 어느덧 만삭이 된 분이는 아들을 출산했다. 때마침 아버지인 배씨가 누명이 풀려 집으로 돌아온 때였다. 그는 시집도 안 간 딸이 아이를 낳은 것에 몹시 놀랐으나 참외를 먹고 아이를 잉태했다는 분이의 말을 믿고 그녀를 다독여 주었다. 나는 너의 말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이나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아이를 몰래 기르도록 하자꾸나. 배씨는 집 뒤에 방 하나를 새로 들이고 그곳에서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늘 이 사실이 누설될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가족 상의하에 결국 아이를 버리기로 했다. 아기를 손보자기에 싸서 마을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숲속 큰 정자나무 밑에 아기를 두고 온 후로도 가족들의 마음은 편할 리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밤에 분이의 어머니가 가족들 몰래 등불을 들고 숲속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죽었으리라 생각했던 아기를 한 마리 학이 날개로 품고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학들은 아기를 정성껏 기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무 밑에 모여 발로 땅에 우물을 판 후 물을 머금어다가 아기에게 먹였다. 또 다른 큰 학은 날개를 펴서 어린애를 품고 간간히 입으로 젖을 토하여 먹이기도 하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배씨의 아내는 배씨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배씨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매를 먹고 수퇴하여 아이를 낳더니 이제는 학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구려. 참 신기한 일이지요. 모르긴 몰라도 보통 아이는 아닌 듯해요. 내 생각도 그렇소. 할 수만 있다면 도로 데려와 우리가 키우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귀한 딸의 장래를 생각하자니 섣불리 아이를 데려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때 배씨의 머릿속에 번쩍이는 꾀가 떠올랐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버려진 그 아기를 산에서 우연히 발견해서 집에 데려온 것으로 하면 어떻소? 어머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분이가 아기를 낳은 것도 숨길 수 있고 아기도 기를 수 있겠네요. 그리하여 이튿날 배씨 부인은 아낙네들과 함께 산 근처를 지나가는 길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며 정자나무 아래로 갔다. 그리고 버려져 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배씨 부부가 길에 버려진 아기를 주워다 키운다고 말했고 그 소문은 마을 구석구석 퍼지게 되었다. 부부의 생각대로 분이의 출산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고 그녀의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는 갈수록 총명하고 인물도 좋아서 어머니인 분이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인 배씨 부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어느덧 아이가 10살이 된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배씨 집에 한 스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스님이 아이를 보자마자 혀를 차는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아이로구나. 퍼나 애석하게 되었구나. 이 말을 들은 배씨는 놀라 물었다. 애석하다니? 무엇이 애석하다는 말이오? 이 아이는 단명할 운명이오. 이 집에서 이대로 자란다면 15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오. 뭐라? 배씨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얻어 어떻게 키운 손자인데 단명을 한다니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런 배씨를 보고 스님이 계속해서 말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불공을 들이고 기르면 수명을 누릴 수 있어. 혼란스러워하는 배씨를 향해 스님이 재차 말했다. 이 아이가 정녕 오래 살고 잘되게 하고 싶으면 아이를 나에게 맡기시오.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소. 내가 이 아이를 절에 데려다가 수양을 쌓게 하고 공부를 가르치면 훗날 그게 성공하게 될 것이오. 배씨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이를 내어준다는 것이 너무나도 내키지 않는 선택이었으나 아이가 단명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눈물을 머금고 스님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렇게 분이의 아들은 그 길로 스님과 함께 절로 떠나게 되었다. 아이를 데려간 스님은 바로 당시 유명한 대사인 보조국사였다. 그는 중국 불교에서 한국인의 근기에 맞게 독자적으로 체계를 세운 인물로 한국 불교 사상사에서 위로는 대각국사, 아래로는 태고국사와 더불어 가장 빛나는 업적과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조국사는 아이를 데려간 후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이가 어찌나 충명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통달해 날로 달로 학식이 넓어지는 것이었다. 이 아이는 잘 자라
훗날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 보조의 선사상을 발전 종합하고 가나선 수행 방법을 고려 불교에 정착시킨 인물로 평가받게 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진각국사라고 한다. 진각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 불교 역사의 종교적 거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아기 진각국사가 버려졌던 곳은 그곳의 학이나라와 아이를 보호했다 해서 학다리 마을이라 불리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 전라남도 화순군에서는 1997년 5월 화순읍 대리드력에 학서정을 세웠는데요. 학서정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논 가운데 서 있는 석상은 3m 50cm 높이의 화강암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이는 진각국사의 모습을 새긴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현재는 학서정 주변이 조금 어수선하다고 하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라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정비되었으면 하네요. 돈이 가장 무섭다는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과 꽤 떨어진 산속에서 초막을 짓고 혼자 살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낮에는 약초를 캐고 밤이면 침덩굴로 바구니를 만들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고는 어쩌다 약초나 바구니를 팔기 위해 마을에 내려가는 때일 뿐이었으므로 할아버지는 언제나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말똥무라도 하나 있으면 조련만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혈육 한 점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렸어요. 이 밤중에 누가 산길을 지나가는 것일까?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여 보니 발소리는 할아버지의 집을 향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반가움에 방문을 열었어요. 누구신가 칠흑 같은 산속 어둠 때문에 문 밖에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군요.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없을까 하여 어슬렁거리는 잠입니다. 문 밖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나도 꽤나 심심하던 잠이었어. 그의 익은 음성은 아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님을 반가이 맞아들였습니다. 손님이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무슨 엄청난 일일까요? 방 안에 들어온 손님을 자세히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였습니다. 나는 사람인 줄 알고 할아버지는 경악하며 벌벌 떨었지요. 도깨비는 뾰족한 뿔이 달린 머리며 수염 양쪽 기미까지 쭉쭉 찢어진 입이 여간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겁내실 건 없습니다. 우리 도깨비도 사귀고 보면 좋은 점도 있으니까요. 도깨비는 껄껄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지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뿔이며 얼굴 생김새며 가슴팍에 수북이 돋아난 털이 흉측하긴 했지만 공연히 해코지할 만큼 나쁜 도깨비는 아닌 것 같아 할아버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산속에 사시는 재미가 어떠신지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그저 견딜만 하구려. 좀 쓸쓸할 때면 이렇게 친구가 찾아주니 문제될 것이 없지요. 할아버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법 여유를 찾은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친구로 받아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심심할 때면 종종 오겠습니다. 도깨비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할아버지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했던 신기한 세계의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도깨비는 할아버지가 고적한 시간을 보낼 때면 용쾌하게 찾아와서 한참씩이나 말동무를 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겉으로만 친한 채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할아버지는 정말로 도깨비와 친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도깨비와 친구가 된 후 할아버지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냇물에 세수를 하던 할아버지는 물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모르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얼굴 모양이 어딘가 도깨비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썹은 전보다 바싹 찍혀 올라가고 눈빛도 붉은 기운이 감도는 듯했어요. 게다가 가슴에는 털이 숭숭 돋아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릴 때 도깨비와 친해지면 도깨비를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이러다가 머리에 불이라도 돋으면 영영 마을에 내려가지 못하게 될 텐데. 할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다시는 도깨비를 만나지 않을 방법을 생각했어요.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 일도 매정한 일일 언니와 자칫하면 도깨비를 화나게 만들어 봉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역시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것이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있던 할아버지는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는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다른 날과 똑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잡다한 이야기 끝에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물었어요. 이복의 자네들은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좋겠네 그려. 그야 우리는 무서운 게 없지요. 단 한 가지 빼고 말입니다. 단 한 가지라니 그렇다면 자네들도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우린 짐승의 피를 싫어해요. 특히 돼지 피가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답니다. 할아버지는 속으로 옳거니 하고 무릎을 쳤어요.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글쎄 뭐니 해도 돈이 제일 무섭지. 이상하군요.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요.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지. 하지만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야. 이 세상에 많은 범죄가 바로 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건 그래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돈은 좋은 것이 아니군요. 도깨비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튼 나는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다네. 이렇게 살면 돈이 필요 없거든. 우연히 꺼낸 말이지만 할아버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도깨비는 그날도 밤이 으슥하도록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갔습니다. 내일 밤에도 또 와주겠나? 할아버지가 원하시면 또 오고 말고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할아버지는 날이 밝자마자 마을에 내려가서 돼지피를 잔뜩 얻어왔어요. 밤이 되자 할아버지는 집 주변에 돼지피를 잔뜩 뿌려놓았습니다. 남은 피는 항아리째 방문 앞에 놓아두었고요. 도깨비가 할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들어오던 도깨비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아, 할아버지, 웬 피가 이렇게 쏟아져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방 안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는 다급하게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오려다가 그만 방문 앞에 놓인 피항아리를 엎지르고 말았지요. 피범벅이 된 도깨비가 울부짖었습니다. 무서워. 피가 무서워. 도깨비는 가엾게도 비명을 지르면서 산속으로 정신없이 도망쳤지요. 미안하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네. 할아버지는 도망치는 도깨비를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신통한 방법으로 도깨비를 쫓겨냈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정들었던 도깨비와 영영 헤어진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울적하게 지냈지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았을 걸 할아버지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밤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도깨비가 방문하지 않으려니 생각하며 예전처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도깨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닐세. 어서 오게. 어제는 내가 좀 지나쳤지. 할아버지는 반가운 마음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밖에서 무언가 차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다시는 할아버지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예요.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할아버지도 무서운 것 하고 살아보세요. 나는 그만 갑니다. 도깨비는 화가 난 목소리로 이 말만 남기고 산속으로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마당에는 뜻밖에도 엽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많은 돈이었습니다. 허허, 이런 생각도 아는 일이 일어나다니. 할아버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밤하늘에 대고 큰 소리로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깨비는 돈이 제일 무섭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할아버지를 골탕 먹일 재미였던 거지요. 생각지도 않게 많은 돈을 얻게 된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도깨비 친구를 섭섭하게 한 일 때문에 할아버지는 마음 한구석이 내내 울적했답니다.